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청장 박정호입니다. 먼저 2020년도 진로진학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장 설명이 대신 온라인 생방송으로 대체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토크 콘서트는 온라인 개학과 대입수능 시험 연기로 많이 불안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마련하게 되었고요. 강사에는 입시 전문가로 맹활약 중이신 주식회사 투모라이스의 임정빈 대표이사께서 직접 나서 주실 건데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변화되고 있는 입시 특강과 함께 질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학습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방역수칙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하고 진로와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임정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서 원격으로 만나 뵙게 됐기 때문에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인강을 듣거나 모바일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학부모님 여러분들도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한번 같이 나눈다는 측면에서 이 온라인 교육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생각보다 온라인 교육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 모두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을 초월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혹시 학부모님 들으시다가 좀 유익하다 싶으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 강의를 좀 알려주시고 좀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주제는요.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 우리 아이의 현명한 입시 전략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입시제도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해마다 변화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입시를 도와주는데 활용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조금 더 긴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 해요. 그래서 현재 고3 학생의 학부모님께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고2 또는 고1 또는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예비 중3 학생들의 학부모님이라면 오늘 교육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우리 아이에게 적용되는 입시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런 그 입시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강조하는 부분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치를 입시는 학부모님께서 경험했던 입시와 완전 다른 입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했던 그 경험을 아이들한테 강요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쩌면 좋은 진학 실적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살아오신 세대나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기나 모두 미래가 예측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시대를 살아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가가 마주할 많은 문제점을 선진국들이 미리 경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낸 어떤 좋은 해답을 교과서에 담아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 정답을 배웠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선진국이 미리 경험한 그 문제를 내가 마주했을 때
선진국이 해결했던 솔루션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 시대는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전 세계에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요. 그 문제를 빨리 지혜롭게 해결하는 인재가 많은 국가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무언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불확실성의 시대 이야기는 하지만 체감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초불확실성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전에 산업혁명으로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육체노동의 일자리들이 사라졌죠. 그것과 비슷하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식노동자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으로 대표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문제도 우리들이 경험할 굉장히 큰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만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발을 딛고 있는 땅에 있는 이런 환경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어쩌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미래에는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된 하늘은 여전히 맑겠지만 오존층이 파괴된 지구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과연 이 문제를 전 지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또는 우리 아이들이 풀어야 될 숙제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와 같은 철학적 개념이나 정치적 아젠다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도구를 활용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더욱 잘 사는 모습이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 못 사는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잖아요. 그런데 전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피지배계급들의 삶의 고통을 지배하는 자, 기득권층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못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 폭증할 때 혁명이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어떤 그들의 욕구들을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이 사회의 안정적인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가진 자, 기득권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공감대가 깨질 때 어떤 문제가 보여지는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양극화의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한다면 우리 사회와 국가는 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한 사회적 큰 변화, 혼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 함께 그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까이 빨리 우리 삶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공간을 점점 넓혀가다 보니 자연동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과 우리 인간이 사는 공간이 되게 밀접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에게 있는 바이러스 어떤 그런 병균들이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언택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언가 떨어져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과 변화들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빠르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양극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병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더욱 안정적인 반면 조금 사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피해에 대한 양극화 부분도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빨리 우리 삶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일자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2013년도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고용의 미래라는 책에서 인용했던 그래프인데요. 2010년 미국에 존재했던 많은 기업들 가운데 10년 또는 20년 내에 모든 직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전체의 47%가 기계와 컴퓨터로 일자리가 대체될 거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예측했던 것이 서비스 직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맥도날드와 뭐 이런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우리가 벽을 보고 주문을 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고속도로를 타고 휴게소에 들러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주문을 넣지 않고 벽에다 주문을 넣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곳에서 우리의 주문을 받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많이 없어지는 게 세일즈 앤 릴레이티드, 영업직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 주택가 근처의 상가를 보시면 많은 곳이 공실 비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특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러 어디론가 방문해서 물건 사는 모습은 많이 줄게 되고요.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는 모습도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마트가 올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냈다고 하고요.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쿠팡이 점점 이익을 내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네이버 쇼핑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즉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팔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여기인데요. 오피스 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서포트, 사무관리직이 많이 없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은행원의 절반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핸드폰 속에 모바일 뱅킹이 이미 들어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돈을 송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출을 받는 것도 모바일을 통해서 은행에 가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은행과 같은 금융권에서 일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이 코로나 사태로 더 빨리 우리 삶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데요. 자, 이런 예측 불가능한 시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실시간으로 계속 맞닥뜨리는 이런 시대에 과연 미래 인재는 과거 학부모님이 살아왔던 미래 인재와 같은 모습일까요? 전혀 다를 거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인재상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지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인재. 어쩌면 기존에 누군가 해결했던 해결 방법을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통해 적용해서 조금 더 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의 모습이 미래를 살아가는 인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인재를 지금 요새 어떻게 부르냐면 게임 체인저, 체인지 메이커,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과거에 누군가 경험했던 문제의 솔루션을 교과서에서 외워서 내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는 인재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를 마주쳤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재. 이미 기존에 어떤 솔루션이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의 불편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서 그 문제를 기존의 솔루션보다 더 편리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그런 인재를 미래 사회는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학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OECD는 2015년부터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전 세계가 함께 교육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 고민의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The Future We Want.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그 목표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드는 역량. 엄마가 선택한 것을 그대로 따라드리는 인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인재,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받기보다는 스스로 행동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 그게 전 세계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OECD가 이런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2018년 전체 프로젝트의 큰 러닝 프레임워크를 완성을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핵심만 좀 설명드린다면, 교육의 지향점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개인적 석세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재를 원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이 사회가 살기 힘들어진 모습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결국 우리 교육의 지향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와 사회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학생 에이전시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야구를 할 때 류현진 선수는 야구에 집중해서 야구로 세상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른 환경으로 누군가 딱 떠났을 때는 집도 구해야 되고 자동차도 구해야 되고 계약서도 검토해야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내가 야구에 집중할 때 내가 해결해야 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에이전시, 또 연예인들에게는 매니저가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에이전시나 매니저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나의 주변 환경과 자원을 통제해주는 역할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데요. 현실을 보면 우리 모든 학생에게 에이전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의 에이전시가 되어 내 주변의 환경과 자원을 통제해서 나의 힘을 내가 원하는 곳에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학생 에이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개념으로 보면 자기주도성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삶의 관리 능력으로까지 확산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이 나와 사회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5가지 기초 기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문해력입니다. 글과 언어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글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리력인데요. 숫자로 세상을 이해하고 숫자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수리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리터러시인데요. 리터러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문해력 이런 말이 돼서 이해하기가 좀 복잡한데요. 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활용 능력이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 능력. 미래의 석유는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데이터 속에서 발굴해낼 수 있는 능력이 미래의 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데이터 리터러시가 학생이 성장하기 위한 기초 기능의 한 가지입니다. 또 네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인데요. 디지털 활용 능력. 이제 미래에 가치 있는 많은 지식과 데이터는 디지털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어느 곳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고 그 찾아간 정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헬스 리터러시입니다. 건강,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기초 기능이 어린 나이에 세팅이 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문해력, 수리력,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헬스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는 인재가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된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역량 3개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입니다.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살아가는데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의 모습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새로운 가치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민감성을 갖고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 누군가 불편하고 불완전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능력. 그래서 문제를 가장 빨리 인식한 자가 그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발견한 문제에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성장을 위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다 보면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요. 그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핸들링해야만 결국 나의 새로운 가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책임감 갖기인데요.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마지막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인재는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겸허하게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요. 그 과정에서 성공했다면 성공의 원인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실패했다면 실패 원인을 분석해서 성공을 위해 다시 도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든 과정과 결과를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들을 겸허하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든 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하고 그 해결해 보려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딜레마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성찰해 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넘어가면 우리 학생들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장을 한 번만 하면 꾸준하게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성장의 역량 개발 사이클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요.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플랜 투 C, 플랜 투 C.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성찰했다면 가만히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그 결과를 활용해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실행하고 성찰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도전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나와 사회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OECD가 구상한 교육의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부동산 중개사로 성공을 하든 내가 야구 선수로 성공을 하던 내가 의사로 성공을 하던 어떤 부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와 관련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위한 지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지식, 야구의 공의 궤적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알고 있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요. 공의 회전수가 많으면 공이 휜다는 걸 알더라도 실제로 내가 공의 회전을 많이 줄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많아도 내 지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많은 지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했더라도 부동산 계약을 했던 건물주와 임차인이 다 싫어한다면, 짜증낸다면 나는 그 사람들과 계속 거래를 이어나갈 수가 없죠. 내가 뛰어난 의학 지식으로 환자의 병을 고쳤더라도 환자와 나와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이 나와 일하기를 싫어한다면 나는 의사로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내가 팀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나는 야구 선수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지식과 스킬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소프트 스킬, 그것을 태도와 가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느 영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영역과 관련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킬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라는 총체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활용하는 스킬과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 태도와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이라고 했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 학생들이 역량이 한번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돼요. 지금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영상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을 딱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주한 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고 이 해결해낸 문제를 겸허하게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음번에 어느 상황에서 이러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서 더 완벽한 나의 모습으로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텐데요. 결국 이런 것들을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대학도 과거에는 교과서에 담긴 지식을 시험을 통해서 높은 점수를 맞춘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식 중심의 교육을 평가했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구성하는 지식과 스킬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려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은 전체 역량 중에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량을 차지하는 나머지 부분을 평가할 때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활용해서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만 볼 때 전체 학생 중에 선발하는 인원이 현재 고3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의 43%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뽑는 게 정시 전형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중 가장 많은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2022학년 입시, 즉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내년에는 학종의 비율이 약간 줄고 정시 비율이 늘었습니다만 전체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의 35%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정성적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학종과 교과와 논술 이런 입시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입시 제도를 크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법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학의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구분합니다. 수시는 9월 달에 원서를 쓰게 되고요. 정시는 수능 성적표를 받은 이후 12월 말에 원서를 쓰는데요. 수시를 6장 쓰고 정시를 3장 씁니다. 그러면 이 수시와 정시를 구분하는 기준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전형별로 합격을 구분하는 합격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정시부터 말씀드리면 정시의 합격 조건은 수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조금 미약하더라도 수능 점수가 좋으면 합격된다. 정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시 중에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시는 수능이 입시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합격을 결정하느냐? 전형마다 다 다릅니다.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뭐냐면 내신 성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각 대학은 모든 학생들의 내신을 하나의 점수로 환산하는 공식을 활용하는데요. 이 공식을 활용해서 학생의 내신을 하나의 점수로 바꾼다. 이게 학생부 교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가상의 고등학교 2개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국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 전교 1등이 다 모여있는 고등학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고구려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고구려 고등학교는 저기 산간 지역에 있어가지고 전교생이 50명밖에 안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한국고등학교에 1등급부터 9등급 중에 중간인 5등급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고구려 고등학교에 전교 50명에 전교 1등급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류대학의 교수님이라면 전교 1등이 모여있는 고등학교에 평균 5등급을 받는 학생을 뽑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전교 50명 고구려 고등학교에 전교 1등을 뽑고 싶은가요? 대충 느낌으로는 이쪽을 뽑고 싶겠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만히 보시면 내신을 공식에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년 내내 전교 1등,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는 이 친구 공식을 돌리면 내신이 몇 점이 나올까요? 1.0이 나오겠죠. 3년 내내 5등급, 시험 볼 때마다 5등급,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5등급, 공식에 집어넣으면 몇 등급이 나올까요? 5등급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신을 정량 평가한다면 1등급이 이길까요? 5등급이 이길까요? 자, 1등급이 이기겠죠. 그럼 내신에 면접에 1등급이 가 있나요? 5등급이 가 있나요? 1등급이 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 누구 뽑고 싶었어요? 5등급. 그럼 실제 대학의 수업은 누가 듣고 있어요? 1등급.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내신을 공식을 활용해서 정량적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학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내신이 좋은 학생을 무조건 선발한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학생이 내 수업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학생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상위권 대학이 뽑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조건은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의 내신을 보긴 봐요. 그런데 공식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그래, 전국 중학교 전교 1등이 모여있는 한국고등학교의 5등급 중간이라면 공부 잘하는 애네. 아니 50명 다니는 학교의 전교 1등은 뭐 썩 그닥 뭐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는데, 아니요, 얘는 3년 내내 1등이에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1등이에요. 3년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1등이에요. 그래? 대단한 애인데? 그럼 걔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다 한번 읽어보지. 그리고 내가 내 자랑을 하는 자소서와 선생님이 우리 학생을 자랑해주는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00명 뽑을 건데 300명을 면접에 불러 면접관이 일일이 질문해서 그 중에 가장 믿음직스러운 100명을 뽑는다. 학생부 종합전형.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단점은 대학이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낸 그 많은 서류를 다 읽어야 되고 100명을 뽑는데 300명을 직접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일정 금액의 그 자금을 마련해서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을 선발해서 그 자금을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데요. 그 배분된 자원이 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데, 학생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을 운영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가 뽑고 싶은 학생이 정확하게 뽑히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뽑고 싶은 애를 많이 뽑을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안으로 뽑는 전형이 논술 위주 전형입니다. 논술 위주 전형은요, 내신 100점 만점에 100점, 논술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200점으로 학생을 뽑는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내신을 학생부 교과와 비슷하게 공식을 활용하긴 합니다. 근데 이 공식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신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이 고구려 고등학교 전교 1등, 3년 내내 전교 1등,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전교 1등, 100점 만점에 100점. 얘보다 전국에 성적 좋은 애가 없잖아요. 내신만 보면. 자, 한국고등학교의 5등급, 전교 1등만 모여있는 고등학교의 1등급, 5등급, 3년 내내 5등급, 1등급에서 9등급 딱 반 5등급. 그럼 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어야 돼요? 50점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논술 전형의 내신 공식을 딱 까보면 올 1등급 100점 만점에 100점, 올 2등급 100점 만점에 99.8점, 올 3등급 100점 만점에 99.5점, 올 4등급 100점 만점에 99.2점, 올 5등급 99점, 이렇게 급간 점수 차이를 많이 좁혀놓은 거죠. 자, 그런데 논술을 보러 딱 갔습니다. 선생님이 찍어주신 문제 나왔어요. 내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는 문제입니다. 완벽하게 쓰고 나온 것 같아요. 몇 점? 100점. 그 학교에 원래 영어 지문이 안 나오는 학교인데 갑자기 올해 영어 지문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해석하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점밖에 못 찍고 나온 것 같아요. 몇 점? 빵점. 자, 그럼 논술 위주 전형은 내신으로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논술 시험으로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그렇죠. 논술 시험으로 선발하는 전형, 논술. 그런데 논술은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까지도 평가를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답을 찾는 시험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동원하고 그 지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결론을 찾아가는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 바로 논술 시험이죠. 자, 그래서 각 대학은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요새 실기 위주 전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실기 위주 전형, 그럼 생각나는 전형이 있으시죠? 어떤 거죠? 그렇죠. 보통 예체능. 그래서 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 혹은 피아노를 정말 잘 친다, 뭐 운동을 정말 잘한다, 그러면 이 학생을 특기자로 선발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달리기 1등이에요. 특기자일까요? 아니죠. 제가 부산 남구에서 달리기 1등이에요. 특기자일까요? 글쎄, 뭐 특기자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전국체전에 3등 했어요. 특기자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는 약간 전국 단위 스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특기자가 예체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과학 특기자, 뭐 외국어 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특기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적성고사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고3까지만 있고 내년부터 고2부터는 사라지는 전형입니다. 이게 크게 수시와 정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재수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 수시 6장 썼는데 다 떨어졌죠. 그리고 수능시험 봐서 정시 3장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올해 재수를 통해서 열심히 내가 목표한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 학생은 1년 내내 어떤 전형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재수하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제 내신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죠.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저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럼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수능 시험을 열심히 봐서 정시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런데 수능 3장만 쓰기에는 수시 6장이 너무 아까워요. 그럼 수시 중에서는 무슨 전형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내신 반영 비율이 적고 나의 학생부가 활용되지 않는 한방의 시험을 결정나는 논술을 준비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전국의 중학교 때 전교 1등끼리 모여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성적이 상대평가니까 무조건 1등급도 있지만 9등급도 있습니다. 자, 한국고등학교 9등급 중학교 때 전교 몇 등이었어요? 전교 1등. 근데 전교 1등끼리 모았더니 내가 9등급이에요. 짜증나죠? 자, 그렇게 한국고등학교에서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그 안에 밑에 있는 친구들 내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무슨 전형을 준비할까요? 그렇죠. 정시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수시 중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 논술을 준비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 자녀가 엄마 저 정시랑 논술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한번 가볼게요. 그런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생 형들이랑 저기 전교 1등끼리 모여서 한국고등학교 애들이랑 열심히 경쟁해서 좋은 대학 가볼게요. 이런 얘기 아닐까요? 즉, 각 전형을 어떤 전형을 내 목표 전형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경쟁 상대의 수준이 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혹은 예비 중1 학생들은 나와 비슷한 동네에서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학교 내신을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내신을 관리하면서 이 비교과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챙겨놓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입시를 완전히 깊이 이해하시는 건데요. 수시를 6장 쓰죠. 정시를 3장 쓴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수시는 9월 달에 지원을 하죠. 그래서 합격 발표가 정시 치르기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모의고사를 봤더니 건국대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서를 쓸 때 학교 선생님이 내 내신으로는 단국대를 갈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정시로 건대 갈 수 있는데 단국대를 수시에 냈어요. 단국대가 됐어요. 그럼 제가 건대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올해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단국대에 원서를 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더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서 아싸 나 정시로 건대 간다 라고 결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단국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먼저 합격한 애들이 다 입학을 포기해서 저한테 합격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건대 가고 싶어서 저 단국대 안 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건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시에 합격된 사실만 있으면 정시 지원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원서를 쓸 때는 늘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선을 긋고 그 같은 레벨이나 그 윗 레벨로 원서를 6장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건대를 갈 수 있는데 수시 6장을 써요. 그럼 이 학생부 종합 교과 논술 실기 중에 딱 내 내신 성적만 딱 보면 아, 나 어느 정도 대학 가겠다라고 알 수 있는 전형이 뭘까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죠. 왜? 교과는 내신을 공식에 집어넣어서 딱 나온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딱 학생부 교과로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윗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내가 학생부 교과로 건대를 못 가고 단국대밖에 못 가요. 그러면 수시 6장의 시작은 건대 이상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과로는 거기를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뭔가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상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쓸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으로 상향을 써야죠. 그래서 내 불리한 내신을 다양한 학교 활동과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와 기회가 된다면 면접에서 극복해서 입시에 성공하겠다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비교과 학교 활동에 충실하지 못해서 뭔가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 스타일에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논술로 내 불리한 내신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내신과 함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교 수행평가를 열심히 적용해서 어느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내 내신 성적이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준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나는 활동 역량이 좀 떨어져요. 그럴 때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럴 때 비록 경쟁 상대가 좀 까칠하더라도 논술과 정시라는 전형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잘 보고 이 전형을 어떤 전형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를 결정한다면 입시에 대한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작년에 시립대에서 되게 그 중요한 자료를 올 초에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고3 아이들이 시립대에 들어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면 합격하는지를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 인문계열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때 평균 2.7등급, 자연계열은 2.5등급이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일반고 아이들만 딱 떼놓고 봤더니 2.0이 일반고의 평균이고 자사고는 3.3등급이 평균이고 특목고는 4.4등급이 평균이었답니다. 즉, 각 대학이 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그 분위기와 학력의 수준을 보고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평균만 바라보면 내가 일반고에 있는 학생이라면 내 평균 점수를 지원했을 때 떨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표예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뭐냐면 서울시립대에 합격한 인문계열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과 서류평가 점수인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건 지원한 학생들이고요. 요 빨간 점들은 합격자의 점수예요. 근데 합격자들은 거의 대부분 일반고 경우 2점대 초반에다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애는 뭘까요? 내신은 6등급인데 서류도 별로 안 좋아요. 이 친구는 그냥 한번 지원해 본 친구겠죠. 근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내신은 1.0인데 서류 평가가 합격선에 못 도달했죠. 얘는 빨간색이 아니죠.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뭘까요? 내신은 일반고 5등급대지만 서류 평가 점수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면접도 뚫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뭘까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섭렵하고 그들의 사상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지만, 예를 들면 철학을 좋아하는 내가 왜 일본어를 열심히 해야 되지? 뭐 철학을 공부하는 내가 왜 화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이래서 극단적으로 교과별 성적이 차이가 나는 학생일 수 있죠. 하지만 이 학생이 서류와 면접을 뚫었다는 건 내 관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뭔가 역량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 역량이 뭐라 그랬죠? 내가 철학과에 지원할 때 철학적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물음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과 그 지식을 적용하는 스킬과 그 지식을 타인과 함께 나누는 소프트 스킬이 있는 활동을 한 친구 아닐까요? 즉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나의 역량을 드러내는 활동을 많이 한 친구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고 이런 점을 찍을 수 있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학생은 드물죠. 우리 애는 이 애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그 대학에서 뽑는 내신 수준과 나의 내신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적당히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시를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고요. 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등급의 애들이 되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등급대에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결과물이 있는 친구들이 뽑히고요. 내신이 불리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역량 점수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죠. 자, 이런 결과물들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면 입시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사례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반고의 1.45등급이에요. 이 자연계열 6등 정도 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수능 최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수능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 저 수능 최저 없이 순수하게 저 내신으로 안정을 하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걸 찾아주세요 그랬을 때 찾았던 게 뭐냐면 이 친구는 무조건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인데요.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수능 최저도 필요 없고 그냥 내신 하나만 딱 갖고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 근데 1.4등급인데 아주대? 근데 이 아주대 합격자의 위에서부터 80, 밑에서 20번째 합격한 아이의 성적이 1.54예요.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안정 지원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중대 같은 경우에 3합6, 수능 3과목의 등급의 합이 6등급을 맞추면 중앙대학교 교과 전형으로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한 과목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2등급 맞추면 3합6 맞추니까 중대 교과도 한번 써보자. 그리고 나머지 4장은 시립대, 한양대, 서강대, 연세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썼고요. 마지막 3학년 1학기에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기계공학과 관련된 조금 깊이 있는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개 다 합격.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내신을 갖고 6장의 전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국 입시고요.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1학년 때부터 쌓아올린 역량의 결과물들이 있을 때 나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바뀌는 입시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입시와 교육 정책의 큰 방향이고 실제 디테일한 입시는 매년 발표되는 내용을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요. 이 뉴스는 뭐냐면 작년 그 스카이캐슬 이후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정성적 평가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현재 우리 학부모님 눈높이 안 맞으니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서 아이를 선발하는 전형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더 개선하고 정시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현재 고3과 중3까지의 입시제도 큰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까지 정시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 지금 현재는 약 30%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 단계적으로 늘리되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부터 빠르게 40%로 늘려갈 것. 그래서 현재 고2들도 정시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특기자 전형 중에 정시 5개 전형 중에 정시를 늘리려면 어딘가는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고등학교에서 준비를 못 해주는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여기서 남는 인원을, 여기서 남는 비율을 수능 위주 전형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건 유도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각 대학은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즉 현재 고2, 고1, 중3까지는 점점 논술 위주 전형이 줄고 특기자 전형이 줄고 정시는 40%까지 늘면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 조정되는 그런 구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더 뭐랄까요?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류 블라인드를 올해 고3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전부터 면접 블라인드는 진행이 됐거든요. 면접 블라인드는 뭐냐면 제가 전교 1등이 모여있는 한국고등학교 학생이라면 한국고등학교 교복 입고 딱 면접장 가면 아 쟤는 한국고등학교구나 그리고 후광이 확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 블라인드는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어도 가운을 줘요. 그리고 딱 준 다음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한국고등학교 임정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알잖아요. 사전에 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127번 임정빈입니다. 이렇게 면접 점수를 이 학생이 어느 출신인지 모르고 본 다음에 그대로 합산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면접 블라인드인데요. 올해 고3부터 서류 평가할 때 이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 학생인지 모르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를 다 지운 상태에서 학생을 평가하고요. 또 학생이 어떤 교육과정을 받았는지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걸 함께 학생을 평가할 때 제공해 줬는데 이것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이 이 학교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의 학생인지 알고 서류를 평가한 것과 다 가리고 서류 평가한 것들을 지금 비교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어떤 그 대학 교수님이 제 후배여가지고 그 사석에서 한번 만나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대학이 내신을 조금 더 많이 보는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 고2, 고1, 중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 점점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기재된 내용에 대학 입학에 반영되는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스스로 대학에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고 쓰는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약 4,500자에서 5,500자까지 쓰는데 너무 글자 수가 많아서 학생들이 힘들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 고2부터는 자소서 양식이 바뀌어서 글자 수가 줍니다. 그런데 입시를 실제로 치러본 학생들 같은 경우 알겠지만 나를 자랑하는 글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어려워요. 나를 자랑하는 글자 수가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데 그 글자 수가 줄어버리면 적은 글에서 적은 양에서 나를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3 학생들은 자소서가 아예 폐지돼요. 자, 이러면 내 목소리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해주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유불리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3은 조금 입시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나 지역균등 선발 전형 같은 비율이 좀 늘어나서 이런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능이 늘어난다는 점과 정성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신의 성적이 더 많이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꼭 기억하고 입시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도 많이 바뀌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글자 수가 많이 줄었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입 반영이 금지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규 동아리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동아리고요. 자율 동아리는 수업 시간 외에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동아리잖아요. 그래서 학교 시간 외에 하는 자율 동아리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쓰이니까 자율 동아리 대입 반영 금지. 자, 그리고 봉사활동할 때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학교가 기회를 주니까 공정한데 학교 밖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봉사활동 대입 반영 금지. 자, 그리고 독서활동 기록사항도 사실 학교에서 책을 읽을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학교 밖에서 읽었다고 해서 읽은 내용을 자꾸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지 않은 책도 막 기록해요. 그래서 어차피 읽지도 않은 책 적어놓는 독서활동 기록사항 의미 없어. 대입 반영 금지. 자, 그런데 대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많이 읽은 친구는 입시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독서활동 기록사항이 아니더라도 내가 동아리 활동에서 무슨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은 책이 있다. 그럼 여기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시사토론 동아리에서 이 주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참고하여 근거를 고민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에 참여함.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다른 항목에 읽은 책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책들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독서활동 기록사항이 없다고 책 안 읽어도 된다. 이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기재사항이 줄어들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학교 안에서 선생님의 지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속에서 나의 역량을 드러내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 실제로 이 얘기는 교육부에서 작년 11월 달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할 때 하신 얘기고요.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축소하지만 많은 선생님, 교과 선생님이 이 학생의 수업 시간의 태도와 참여 수업에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을 적어놓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입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대학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선생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선생님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자신의 관심사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내가 알아낸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해 보고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어서 그 목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 즉 내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까 보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신의 중요성이 매우 커집니다. 학교 밖 비교과가 줄고 학생부의 기재사항이 줄고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결국 핵심은 내신이 중요해진다. 근데 내신은 지금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60점, 수행평가 40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수행평가가 단순하게 수행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영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나의 수업에 관련돼서 글로 뭔가를 적어주는 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했는데 뭘 적어주실까? 내가 수행평가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못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그냥 기본 점수 40점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하수. 수업 중에 발표 활동이나 참여 활동, 과제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만의 역량을 보여주는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로 만들면 상수. 그것들을 여러분이 꼭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봉사, 학교 밖 자율동아리 등이 대입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안 활동이 중요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수행평가를 기본으로 써준 세특의 중요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이 점점점 중요해지니까 수능 시험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수능을 잡고 가는 것이 입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대학 갈 때보다 훨씬 어려운 입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왜 공부 안 하냐, 쓸데없이 뭐 이런 거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길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입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역량을 쌓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뭔가 수행평가든 동아리 활동이든 무엇을 할 때 내가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이 선택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과 도전을 강조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로교육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똥따지 같이 진로교육이냐? 여기 학부모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왜 문과 또는 이과 선택하셨나요? 그쵸?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성적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전공 고를 때 왜 그 전공 선택하셨나요? 그렇죠. 그것도 그 성적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왜 거기 선택하셨나요? 네, 그것도 또 성적 때문일 수도 있죠. 근데 왜 때려치셨죠? 그죠?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했던 굵직한 선택,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선택할 굵직한 선택, 그게 바로 여러분의 5년 뒤 또는 10년 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진로교육은 꿈을 찾아주는 교육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진로교육은 내 앞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나를 기준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교육이 진로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이 학교에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택 기회와 그 선택한 것의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택 기회는 주는데 어떻게 선택해야지 선택 방법을 안 알려줘요. 그 자꾸 고르래. 그래서 애들이 짜증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알려줬어요. 뭐죠? 진로 적성이
바로 선택의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진로 적성 검사는 꿈을 찾아주는 검사가 아닙니다. 진로 적성 검사는 우리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려주는 검사예요. 그래서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알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한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결과물을 더 잘 만드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내 앞에 어떤 의사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좀 더 편안한 환경을 선택하고 내가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 걸 선택한다면 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편안하고 결과물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환경의 직업 혹은 그런 일을 할 때 나는 행복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진로 적성은 직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검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면 선택의 순간에서 결정이 수월하다. 자,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세상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스포츠 어떤 분야든 넓게 이해를 경험을 하고 그 중에 나에게 맞는 환경이 어떤 영역인지를 찾아낸다면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폭넓은 독서 혹은 시사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오히려 고등학교 이전 단계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나를 중심으로 편안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미 어떤 영역을 내가 결정했다면 내가 그 영역과 관련된 깊이 있는 독서, 또 어떤 한 분야를 깊이 가다 보면 연결된 다른 분야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연결된 다른 분야로의 관심, 그리고 그 내가 알아보고 싶은 분야의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깊이 있게 탐색해보고 연구하는 활동, 그리고 나의 탐색 결과물의 연구 결과물을 타인과 나누고 소통하는 연습,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할 때 역량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담아져 있다면 우리 학생들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만난 학생 중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언론 방송 매체학과를 중심으로 거기서 어떤 분야로 취업이 되고 어떤 교과목을 잘해야 이 전공에서 도움이 되고, 또 이 전공에 들어가면 어떤 전공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을 배우고, 또 여기서 잘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와 역량은 뭔지를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언론 방송 매체학과는 크게 보면 언론 쪽으로 빠지고 싶은 학생과 방송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언론 쪽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언론학에서 배우는 다양한 과목 중에 저널리즘의 이해가 좀 땡겼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글에서 저널리즘의 이해를 한번 구글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널리즘의 이해와 관련된 많은 대학 교재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신기한 연구보고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로봇 저널리즘의 이해와 전망.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뉴스를 쓰는데 로봇이 기자를 대신해서 뉴스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것이 과연 언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쓴 글인데요. 이걸 읽고 만약 이 친구가 영어 수행평가에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영어로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무슨 주제로 썼을까요? 그쵸? 로봇 저널리즘의 이해와 전망, 이런 주제로 이 연구 보고서에 참고 문헌에 영어로 된 아티클이 있죠. 이걸 읽고 그 주제를 발표해요. 자, 그리고 동아리 시간에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UCC를 만들어서 발표하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로봇 저널리즘의 이해와 미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UCC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학생의 2학년 1학기 학생부에 담겨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의 대학은 질문하겠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로봇 저널리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나? 자, 이렇게 자신만의
결과물, 자신만의 관심 분야의 결과물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입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이 많으면 스스로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과 전공을 설정하고 그 대학과 전공에서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수정해 나간다면 여러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그 전공을 자신의 성적 혹은 그 이상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학교생활기록부가 너무 잘 쓰여져 있는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한 친구인데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직접 써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교육 제도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면서 교육의 의미와 기능,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 기능의 변화 과정, 교육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의 의미와 특징, 한계점, 그리고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부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발표함.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기능론의 한계에 대해 설명할 때 통계청의 소득 분위별 교육비 지출 현황 자료를 활용해서 그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갈등론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영국의 언어학자 번스타인의 정밀어와 한정어 이론을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교육의 기회 균등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접근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교육 결과의 평등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진정한 교육의 기회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설명함. 자, 이 학생이 교육제도라는 발표를 위해서 그 발표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 지식을 찾아서 정리하고 그 지식을 자기 주제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그것들을 친구들한테 발표하면서 역량을 드러낸 활동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학생부에 담아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담기기 위해서는 학생이 수행평가든 과제든 딱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발표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민을 선생님하고 교감하고 내가 궁금한 걸 찾을 수 있는 팁을 받아서 그것들을 학습하고 학습한 결과물을 발표하기 전에 선생님과 공유해서 자기가 제대로 정리했는지 여쭤보고 마지막 결과를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자기가 느낀 점까지 선생님과 상시적으로 교감해야만 이런 학생부의 기록이 남아질 수 있고요. 이런 기록이 남아질 때 앞으로 입시에 훨씬 수월한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수행평가를 이런 어떤 과정이 있는 친구라면 내신 성적도 굉장히 잘 챙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내신과 이런 활동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잘 뚫어낸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입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이 나의 스타일에 맞지 않다면 조금 더 성적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수능 위주 전형 또는 논술 위주 전형으로 입시의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입시의 핵심은 활동이 아니라 수능과 내신 성적입니다. 수능과 내신 성적이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논술이든 활동은 그 성적을 빛내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함께 관리해야 되고요. 교과 연계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은 나의 내신을 빛내주는 무기라는 거. 단 무기가 없으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밖에 못 가지만 무기가 있으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무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과 도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학교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진로 연계 활동도 그래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결과물, 다시요,
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식을 활용하고 지식을 쌓고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보고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만드는 그 결과물, 역량을 보여주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교육은 모두 마쳤고요.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가지 그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자소서가 현재 중3 학생이 대입돼 없어진다면 담임 선생님의 학교에서의 평가글이 중요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매우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을 바라보는 선생님, 제3자의 관점으로 학생의 활동과 학생의 모습을 기록한 서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내가 나를 표현한 거 말고 타인이 나를 보고 기록해주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그것들을 준비했는지 선생님이 나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는 이 활동을 이런 목적으로 시작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고 그 결과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냈으며 그 결과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기록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없다면 결국 내가 나의 모습을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건 면접 말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3자인 선생님들이 나에 대해 써주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퀄리티가 훨씬 입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나의 학교생활기록부는 담임 선생님만 써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리킨 교과 선생님과 나의 동아리를 지원해 주신 동아리 선생님도 함께 학생부를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내가 마주치는 나를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과목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고 이 과목에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기 전에 뭔가 부족함이 없는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결과물을 제출하고 나중에 내가 활동한 결과물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무엇을 느꼈는지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공유해야만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써줄 얘기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이 하나도 없다면 선생님은 학생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기억 또는 선생님의 기록물에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를 적어주기 쉽겠죠. 그래서 학교 탓만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과 충분히 교감한다면 나의 학생부를 더 멋지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중3 학생이 진로 결정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전공 탐색 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건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어떤 환경에 익숙한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것들을 혼자 생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진로 적성 검사를 반복적으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무료 검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혹은 지역에 있는 진로진학센터 같은 곳에 도움을 좀 받아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진로 적성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나와 맞는지 고민해보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동아리 활동을 하던
외부 행사에 참여하던 어떤 축제에 참여하던 박람회에 참여하던 직접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혹은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있는 분야에 책을 읽어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해 보거나 이런 활동을 해보면서 내가 관심 있고 잘 읽히는 영역이 어딘지,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건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고 더 알아보고 싶은 영역을 점점 좁혀 나가는 활동을 한다면 자신의 관심 영역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수능과 내신 중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며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중3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크게 보면 수능 위주 전형 정시가 거의 50%가 될 겁니다. 명목적으로는 40%지만 수시에 학생을 다 뽑지 못하면 정시로 넘겨서 뽑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절반이 수능이에요. 수능 위주 전형. 나머지 절반이 수시 전형일 겁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시는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줄고 학생부 종합과 교과 전형이 늘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그럼 결국은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 두 개가 남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은 경쟁 상대가 재수생 그리고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특목고 혹은 뭐 자사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좀 전국적이고 좀 센 사람들이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저학년 때 고1, 고2 때는 수능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내신, 좀 나와 비슷한 친구들과 경쟁해서 조금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신과 학교 활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학년일 때 내신과 활동, 그러니까 역량을 만드는 활동에 조금 집중해보고 그러면 2학년 1학기가 지나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아, 내가 우리 학교에 내신 몇 등급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그 내신 등급으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 대학을 갈 수 있나 한번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꿈과 목표와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내 내신으로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수시 준비로 돌아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수능으로 이렇게 돌아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수능도 준비한다고 내 목표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내신 점수와 활동을 보고 갈 수 있는 수준을 가늠해 본 후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상향을 학생부 종합전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수능 점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으로 내 전략을 확 바꿀 것인지 그때 판단해 보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내신 위주 활동으로 내신과 역량 중심의 활동으로 포커싱을 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친 후에 자신의 목표 대학과 내 내신을 비교해서 수능을 적극적으로 준비할지 말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좀 현실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좀 더 해도 되나요? 시간이? 예, 한 가지만 더. 네, 한 가지 정도 더 해도 될까요?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오는 일반고 문과 3학년 학부모님인데요. 논술을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뭐 예고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고1이라면 수능 내신 뭘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고요. 내신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특목이나 자산고 학생은 내신에 분리할 때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문과 3학년 학생인데 논술을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모릅니다. 핵심이 뭐냐면 목표하는 대학의 기출 논술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니면 논술 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논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논술 학원에 가서 한번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모의 논술을 풀어보시고 대충 문제 풀어보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 준비했을 때 커버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논술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예고를 다니는데 수능과 내신 뭘 중심적으로 해야 될까요? 하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학교를 설정하시고 각 학교에서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목표를 그 전형별 뽑는 인원수를 고려하셔서 전략을 짜시는 게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까. 뭐가 더 옳다 그르다 보다보다는 내 지원하는 학교의 수준을 빨리 판단하셔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몇 개 선정하시고 그 학교에서 각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는지 보시고 어떤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3 학생들은 어떤 고등학교에 가는 게 좋은지 계속 고민하시는데요. 핵심은 내신 잘 나오는 학교가 제일 좋습니다. 특목고가 좋은 게 아니라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표하는 학교를 가기 위한 내신 수준이 안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목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때 특목고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는 전반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좋아서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고는 내신 따기가 특목고보다는 좀 쉽지만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는 특목고보다 그닥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분위기상 썩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판단하셔서 나는 내신 경쟁이 좀 치열하더라도 수능까지 염두에 두고 입시를 준비할 것이다. 그럼 특목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신을 잘 따서 내신을 많이 활용하는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할 때는 일반고도 나쁘지 않다. 즉 앞으로 입시의 핵심은 일단은 내신이다. 그리고 내신을 보고 판단해서 수능 지원이 필요하다면 수능도 함께 고려할 때 특목고가 좋을지 일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질문에는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뭐 어머니의 뭐 정보력, 뭐 할아버지의 뭐 경제력, 뭐 아버지의 무관심,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은 디지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다고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각각의 그 시도 지역 그 교육청 단위로 진로진학센터가 있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진로진학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꼭 그 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니까 뭐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 센터의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다만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강의가 그런 정보를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좀 간략하게 핵심을 좀 찝는 교육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토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그 누구보다도 정보력에서는 막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